이야, 여운이 예. 여운이 큽니다. 예.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이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운동주의 서시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처음 접하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이었고요.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시를 좋아해가지고 다시 이제 김소월이라는 시인의 시를 읽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른이 쓴 시인데 아이가 읽고도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그 느낌이 이게 바로 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선생님, 그러면 시를 초등학교 때부터 쓰신 거예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뛰어나게 재능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방학 때 과제물로 시를 쓰고 글짓기를 해간 게 상 한 번 정도 받았을 정도의 어떤 남들하고 똑같은 그런 재능이고, 그냥 책 읽는 게 좋고 시가 좋아서 꾸준히 읽고 쓰고 하다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제 시를 읽을 시간도 많이 없고 책을 읽을 시간도 많이 없어서 전공 서적만 이제 파고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꿈꾸던 일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시를 쓰게 되고. 선생님 그러면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사실 평범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시를 만화책 좋아하고 이럴 텐데 주변에서는. 근데 시집을 꺼내서 읽고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시집보다 만화책을 더 많이 읽었죠. 아, 보긴 하셨어요. 만화책을 많이 읽었는데 네. 또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이제 전 운동도 어릴 때부터 태권도 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면서 액티브한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항상 끼고 있고, 지금 제 고향집에 가서 한번 아버지 서재를 뒤졌더니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를 많이 읽었구나. 그걸 느끼고 그때의 어떤 이 뿌리들이 네. 지금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이쁜 시어들로 다시 탄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되게 시를 좋아하고 이러면은 이제 문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고민은 안 하셨어요? 네,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막연한 꿈이었고,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취미 같은 그런 꿈이었는데, 그거 외에 정말 저의 큰 꿈은 제가 훌륭한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걸 직업으로 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꾸리고 또 내 사회적으로 나의 역량을 펼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인을 할 것이냐 공직자의 길을 갈 것이냐를 두고 갈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적으로 힘들 때, 이 벼랑의 끝에서 고통에 허우적거릴 때 제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다른 친구들한테 읽혀지면서 너무 위로받았다, 감동받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죠.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를 직접 쓰신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시집이 그러면 퇴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2016년도에 첫 시집이 나왔는데. 그러면 정말 최근이네요. 근데 시를 쓰기 시작한 건 그렇죠. 50년 가까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씨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막상 데뷔를 하신 건 아직 5년째입니다. 그렇게 뭐 그 사이에 그러면 6권이나 책을 내시고 저기 베스트셀러도 나오고 이렇게 활발하게. 그 전에 이제 써뒀던 시들을 다듬어서 낸 것도 있고 새롭게 써서 낸 것도 있는데 지금도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시만 쓰고 있거든요. 전업 시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사실 시인은 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결정이지만은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시를 쓰다 보니까 이 시를 쓰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또 그 부족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좋은 시를 쓰고 더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어서 과감하게 전업 시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야, 훌륭하십니다.
근데 뭔가 좀 희망이 보여요. 시인이라고 하면 뭔가 그 막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특별해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아빠의 모습, 예, 그러면서 이 내적 성화라고 하나요?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나도 뭔가 하나 적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교수님도 지금 바로 당장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난 재능이 없어 하고 이제 쉽게 뭘 도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재능보다 더 뛰어난 재능,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재능이라고 한다면은 시를 잘 쓰고 글을 잘 쓰는 게 제 재능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노력하는 이게 이제 제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뭔가를 갖다가 시작하려다가 포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단지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갖다가 더 열심히 해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우리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시는 감히 생각도 못 해봤고요. 이제 저는 그 칼럼을 쓰다가 쓰다가 보니까 이제 칼럼이 아니라 마음을 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 게 이제 수필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필집을 이제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수필과는 다르게 이 시의 이 매력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독서와 삶 읽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보니까 의외로 시인님께서 독서하고 관계된 시도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연입니다. 이 초는 초월하다고요. 연은 자연의 연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초연하다 뭐 이런 맞습니다. 뜻이죠. 초연. 꽃이 예쁜 날 책 한 권 펼친다. 책을 읽다가 꽃을 보고 꽃을 보다가 책을 읽고 행여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젖은 마음 날려버리고 흐르는 강물위에 돛담배 띄워놓듯 떠나가는 시간 속에 나를 던진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듣는데 네. 참 좋네요. 그죠, 참 좋네요. 아니 교수님 목소리가 시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는 뭐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처음에 선생님을 뵙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남자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게 참 이게 소녀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제 벚꽃이 피고 지금 한참 지금 그죠?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쁜 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꽃이 예쁘면 그냥 꽃하고 놀 책을 볼 생각을 그죠? 여기서 꽃하고 책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선생님의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다독 책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꽃을 보고 꽃을 보다가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활 속의 책이라는 게 그냥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 시집 외에도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읽으십니까? 저는 이제 책이 과거에는 제가 시인이 되기 전에는
책이라는 게 제 어떤 여유로운 시간을 더 알차게 만드는 이제 도구의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책은 요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좀 읽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책을 이제 읽는 것 같아요. 많이 읽으세요? 예,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좋은 책을 이제 많이 읽는 편인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식의 책 읽기보다는 정말로 자기가 이 여가를 갖다가 더 아름답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키우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처럼 무작위로 읽지 마시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뭐 아예 제목부터가 책의 향기입니다. 예. 책의 향기. 아름다운 꽃은 피어 있는 날에는 향기가 은은합니다. 잘 빚은 술은 비워지기 전까지 향기가 깊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함께하는 동안 향기가 머물지요. 우리가 읽는 책은 덮어두면 그냥 책이지만 펴서 읽으면 온갖 향기가 퍼져나옵니다. 책 속에는 아름다운 꽃과 잘 빚은 술과 따뜻한 사람의 향기가 가득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 같습니다. 계속 칭찬해 주시니까 막 자꾸 읽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시는요, 이게 소리 내서 사실 뭐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이게 소리 내서 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시에 이렇게 빠진다고 하나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좋아요, 선생님. 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선생님의 그 독서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그냥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사람이라는 건데요. 아까 이제 아픈 이별 네. 이런 것도 있듯이 아마도 저도 이제 뭐 적지 않은 나이고 한데도 아직도 풀리지 않고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따뜻한 사람은 함께 있는 동안 향기가 머물지요라고 했는데 함께 있는 동안 향기가 머무는 일도 많지만 함께 있는 동안 어려움도 많아요. 그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또 아빠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정말 단짝이라고 생각했던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예쁜 글만 쓰시는 아니다. 근데 여기 아픔이 또 많이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시인님도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라는 게 상상으로 이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가 다 저의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난 시여야말로 사람들한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가 있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제 상상을 더하고 또 감성을 더해서 이제 시가 나오는 건데 이별한 슬픔 그리고 또 그리워하는 그리움 네. 또 아파하는 아픔 이런 걸 이제 시어로 표현을 했죠. 예. 뭐 시인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필을 쓰는데요. 수필을 쓸 때 이게 제가 좀 약간 나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뭔가 하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은 얼마만큼 아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람 마음으로 가지고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파? 얼마나 더 아플까? 이렇게 그런 실험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 하려고요. 하다 보니까 할수록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 정말 처음에는 약간 재미도 있고 이게 무뎌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예민하게 내가 이제 정말 단어 하나 찾기 위해서 예쁜 글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솔직한 글을 쓰기 위해서 그래, 너 지금 배신을 당했어. 이때 너의 마음은 억울해.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내 마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나한테 안 좋은 거야, 하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인님도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짓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나요? 이게 이렇게 열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20대 초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삶의 고통이라는 걸 많이 느끼지는 저희보다는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삶이라는 게 고통의 연속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네. 이 고통의 연속을 갖다가 언제까지나 고통스러워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힘, 회복 탄력성. 그럼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옳은 길이 바로 내 마음속에 여유를 찾는 길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는 학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를 읽고 마음속에 여유를 키우고 그 키워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 힘든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을 접근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고 밝고 희망차고 더 행복할 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꼭 해주고 싶고 저는 딴 얘기라고 흘려갔는데 네. 이 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냐 질문을 한다면 시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갖다가 글로 표현한 것, 마음을 그대로 끄집어낸 걸 이제 시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시를 쓸 때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한 시가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밝고 좋다 그러면 밝은 시가 나와요. 제가 6권 시집 중에서 내가 굉장히 힘들고 아플 때 쓴 시집이 바로 1집인데 그 제목도 너무 슬퍼요. 그대가 곁에 없어 바람에 꽃이 집니다. 그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슬픈 시도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시인이 슬픈 시를 쓰는 이유는 너만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도 슬프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을 해서 네. 친구가 되어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 슬픈 시를 읽고 오늘 하루 마음껏 슬퍼하고 그 시간을 어서 박차고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접했을 때 아픈 이별 같은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내 마음을 선생님만 알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강원석 시인님만 알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졌거든요. 교수님 아픈 일이 많으셨네요. 항상 아픕니다. 그래서 시를 읽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네. 아픔을 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요즘 쓰는 시들은 네. 거의가 다 밝아요. 밝아요? 네, 밝고 행복하고 꿈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그런 시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이제 밝은 시로서 사람들한테 더 이제 다가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더 들고 네.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들이 슬픈 시를 싫다고 안 해요. 슬픈 시를 그럼요. 읽고 네. 또 슬픈 시대로 시의 맛을 느끼는 거고 그럼요. 예. 또 행복하고 좋은 시를 읽고 또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시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글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더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네.
수필이긴 한데 약간 시처럼 좋은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이 책이 예. 이 책이 지금 제가 핑크색.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 중에 네, 하나인데. 이 책이 제가 낸 수필집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머릿말에 그냥 머릿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뭐 글이 그냥 수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게 됐는데 그냥 스님한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소통한다. 기쁘다. 실망한다. 아프다. 운다. 외롭다.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글을 쓴다.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글을 쓴다. 옆에 같이 있지 않아 더 좋을 때도 있다. 우중충한 이야기를 같은 하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할 수 없으니 말이다. 시간도 태양도 다른 곳이라면 아픔도 정열도 시차를 두고 희석될 것이라 마구 던져본다. 그래서 글을 쓴다. 다가가면 뜨거울까? 보고만 있으면 차가울까? 다가가면 성가실까? 보고만 있으면 외로울까? 머뭇거리다 글을 쓴다. 사람이 좋다. 그래서 나는 온몸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 몸짓이 다독임이 아니라 생떼이고 그 말이 속삭임이 아니라 외침이었음을 반백년 살아서 깨달으니 참 바보다. 그래서 글을 쓴다. 만남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항상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긴다. 내 상처는 아픔인데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늘과 같은 내일이 묵묵히 이어진다. 그래, 언젠가 알겠지. 기억에도 없는 한낱 흉터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그냥 글을 쓴다. 만남이 기쁨의 시작이라면 헤어짐은 기쁨의 마지막이 아니라 슬픔의 마지막인지라 오롯이 슬픔이 아니다. 또 다른 기쁨을 위한 기다림이다. 그래서 글을 쓴다. 제가 중간에 한 3번 눈을 떴습니다. 다 끝난 줄 알고. 예. 제가 어쨌든, 수필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인 느낌이 나는 이제 수필이죠, 그죠? 네, 정확히 네. 표현을 하면은. 근데 이제 그걸 토막토막으로 나누시면은 네. 한편의 시 같은. 아, 그럼 느낌이 저도 조금 시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시를 정의한다고 하면은 네. 그때 짧은 언어로 함축적인 표현을 하는 게 시거든요. 네. 사실 긴 시를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그런가요? 경우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짧게 다 갑니다. 왜냐하면 네. 요즘 분들이 워낙 스피디하게 움직이고 읽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짧은 글로서 좀 더 짧게. 그래서 시가 보면은 그 한문으로 보면은 절사자 네네. 에다가 말씀은자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네. 이걸 풀이하자면은 절 속에서 스님들이 말씀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양 묵은 하잖아요. 수요. 예. 그렇게 말을 가지를 다 쳐냈다는 얘기죠. 아, 그게 짧은 그렇구나. 게 바로 시의 점수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아, 가능하면은 사실 버리는 게 더 어려워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게 어렵다고 하고 문학의 점수를 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시예요, 그냥 긴 시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토막토막 내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짧게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감성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우리 학생들 볼 때 너무 제가 교수님 칭찬을 해서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시집을 꼭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추천사도 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마 분명히 시를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친구들도 아마 제가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네. 개인적으로 질문하면은 네. 바로 답은 못 해줘도 일주일 안에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멘토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또 네. 이렇게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선생님, 동시? 예, 동시에도 지금 사실 이제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해피한 시로 가다가 지금 이제 동시까지도 네. 네. 시를 쓰다 보니까 제가 동시를 쓸 때만큼 마음이 순수해지고 차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경우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동시로도 시인문학상을 받았는데 아, 벌써 발표를 많이 하셨네요. 항상 이 시집을 낼 때 네. 제가 동시를 몇 편씩 넣습니다. 어른들이 시를 읽고 못 찾았을 뿐이네요. 아니 읽으면 딱 압니다. 아, 그래요? 동시 같은 느낌이 드는 거 하나 소개를 하자면 예. 구름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럼 네. 파란 하늘에 놀고 있는 하얀 양떼를 조심조심 몰아서 우리 집 뒷뜰에 풀어놓으면 낮에는 바람 따라 뛰어놀고 밤에는 별을 보며 꿈을 꾸고 울타리가 없어도 도망가지 말아라 구름아 구름아 이런 이제 동시를 너무 재밌다. 예, 항상 제가 시 속에다가 숨겨놓아요. 아, 이렇게 한 5편 정도만 그 내외로 해놓으면은 예. 사람들이 읽다가 예. 그 동시를 읽고 더 순수해지고 어릴 때 그런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제가 좀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읽는 동시집을 내고 싶다 해서 네. 대한적십자사랑 네. 뜻을 합쳐서 적십자에 지원을 받아서 요번에 이제 출간을 하기로 하고. 그렇구나. 아니 제가 싫어하는 선생님이랑 네. 페이북에서 친구인 거 아시죠? 예. 제가 페이북에 글을 잘 안 올리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선생님 소식 이렇게 보면은 적집자에서 뭐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또 이런 인연이 또 있는 거네요. 하다 보니까 네. 그 시하고 저하고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네.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시를 쓴지 본격적으로 쓴지 불과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제 이제 삶의 방식이 있고 이래서 내 내면에 있는 시가 그 마음이 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나 본연의 자체인데 내 이미지도 시처럼 가져가야 독자들이 실망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내재되어 있는 저의 어떤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십자 통해서 이제 뭐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오늘 많은 시간 우리 시에 대해서 또 독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뭐 조금 더 풍요로워도 괜찮습니다만 네. 시인으로서 지금 삶에 있어서 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시는 저에게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수단 이거였는데 지금 저에게 시는 삶이고 생활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상한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3년 전에 연세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어느 교수님이 그 다음날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쓰신 올해 102살 되신 그때는 99세였거든요. 김형석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강연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가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뭔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말을 하실지도 듣고 싶고, 또 저분이 제 삶의 멘토인데 그분하고 같은 공간에 호흡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을 싸들고 사인도 받고 하려고 이제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을 2시간 동안 하시면서 100살 되신 어르신께서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강연을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께서 어떤 답을 하실 걸 알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꿈이 뭡니까? 100살 되신 어르신한테 꿈이 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노학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먼 미래의 꿈은 꿀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 체력이 건강이 허락한다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의 학생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100살 되신 어른도 꿈이 있는데 하물며 저나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꿈이 없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택지피에리가 이런 말을 했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 오아시스는 어딘가에 감춰져 있죠. 이 사회가 각박하고 삭막하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이유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마음 하나하나에 오아시스를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서와 삶 읽기 오늘 비대면 강의 여러분한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시인님을 모시고 시에 대해서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